심리학자 김태형의 이심적다 진행을 맡은 김노은입니다. 김태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의학을 발전시킨 로젠한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저서 스키너의 심리상정학기에 1970년대 미국의 이런 정신의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로젠한이 진행한 실험이 나오는데요.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실 제목 정신의학을 발전시킨 공로자라는 제목은 약간 이제 뭐랄까 비꼬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 1970년대는 미국에서 소위 그 정신분석학 혹은 정신의학 주로 이제 프로이트주의를 중심으로 한 쪽인데 네. 기세등등했다라고 보거든요. 기세등등했다. 사실 이제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는 전성기였고 네. 이제 프로이트주의가 뭐 거의 미국을 지배했다시피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좀 열이 좀 받아가지고 우리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우리가 유럽에 계속 종속되는 게 싫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행동주의 반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치료 분야, 정신의학 분야는 이제 프로이트주의가 꽉 잡고 있었어요. 70년대까지는. 네.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사실 정신치료 분야에서는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치료 이론으로도 발전을 못했고 70년대까지는 거의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딱 잡고 있었다랄까. 근데 이제 이 로제난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싫어했던 거죠. 그런 행태를. 네. 그러니까 정신 분석 쪽 사람들이 심리치료 분야를 꽉 쥐고 폼 잡는 거 그거 보기 싫어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좀 연맥이는 실험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연맥이려고. 어떤 걸 했냐면 1972년에 8명을 이렇게 모집했어요. 자기도 포함돼서. 네. 자기 포함해서. 그래서 병원에 이제 위장 입원을 하는 거죠. 정신병원에. 네. 자, 이 정신병 환자로 위장해서 입원을 했는데 진단을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한다면 병원들이 정신병원에서 네. 정상이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왜 들어왔어? 나가. 이래야 되는데 8명이 들어가서 다 진단을 받았어요. 네. 7명은 정신분열 진단을 받았고 이제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다음 또 한 명은 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성공한 거예요. 네. 내가 정신병 환자가 되고 싶다 하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를 이 사람이 그 사이언스지에 게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짓에 따라서 진단이 나오더라. 뭐 거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진단을 믿을 수 없다. 정신의학 쪽 진단, 이 정신분석가들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 하는 유의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치료 분야에서는 완전히 그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이 프로이트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발끈한 거죠. 네. 그래서 한 병원에서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 너희들이 한 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환자를 보내봐라. 네. 만약에 보내면 이제 우리가 다 찾아내겠다. 진짜 가짜 구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것은 이제 좀 진단 능력이 떨어진 데서 한 짓이다. 우리 병원 같이 좋은 데는 안 그런다. 해서 이제 했는데 3달 뒤에 이제 그 병원이 네. 드디어 로제난이 보낸 41명을 찾아냈다. 가짜 환자. 그래서 41명 찾아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로제난 한 명도 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보냈는데 41명이 가짜라 그랬으니까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41명을 그동안 가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창피를 당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나 있지. 왜 나서가지고 쪽을 당하냐 이런 건데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 정신의학 진영이 크게 이제 타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진단 기준이나 지식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이트주의 공부하고 혹은 딴 이론은 공부하고 주로 그 당시 프로이트주의였는데 그 정신분석학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환자를 보고 주관적으로 진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던 거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심리 검사가 이제 겨우 개발될 시점인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신과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검사지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도가 없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진단 기준도 통일돼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의적인 진단이 난무했던 시절이라 그럴까요? 그럼 같은 환자라고 해도 되게 다양한 증상으로 의사들에 비해서 나올 수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좀 나아졌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특정한 기준, 지침 이런 게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어떤 수준, 네. 그 다음에 임상 경험에 기초해서 자기식대로 막 진단을 내리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판정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만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분야에 이제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 그냥 똥폼 잡고 앉아있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오만해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분석을 하는 거죠. 뭐 현재에도 그런 점이 있지만 이때는 더 심했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로젠한의 실험에서 오히려 같은 이런 정신질환 환자들이 가짜 환자들을 구분해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일반 환자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게 없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이 진단을 하는 어떤 상담가나 의사들은 이 사람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애초에 이제 정신분열이구나. 그래서 몇 가지 징후를 보고 이 사람은 뭐다라고 진단을 내렸단 말이야. 네.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미운 털 박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는 짓 다 믿단 말이에요. 미워 보이고. 똑같은 짓을 해도 좋아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힘이 강력한데, 이 사람들이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제 우리 병원이 입원했어? 그 정도면 이미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 보니까, 색안경 끼고 보니까 밝혀낼 수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환자들은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이 보니까 이게 이 새끼 정상인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상인데?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 환자들은 그 사람들을, 그 위장 환자들을 장기간 볼 수 있잖아요, 비교적. 시간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관찰도 가능하죠. 근데 이 미친 척 하는 것도 이게 계속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미친 척 하는 거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좀 편안한 자세로 일상으로 돌아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환자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제가 쇼했네. 저놈은 좀 특이하네. 이런 걸 보이지만 의사들은 그걸 못 보죠. 그렇죠. 딱 자기 앞에 와서 하는 행동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기가 쉽죠. 비교적 속이기가 쉽고 오해하기도 쉽고. 이걸 심리학 연구로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심리학에서 사람들을 실험실에 몰아넣고 그 시간 동안 관찰하고선 결론을 내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인들은 그래서 잘 안 속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DSM이라고 하는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요.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도식적인 기준으로 구분되어서 질환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DS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점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로젠한이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은 다음에 스피처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DSM-3를 만들었는데, 개정을 했는데 이제 뭐 DSM이 정신 이상에 관한 진단책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정신병이 있으면 증상들을 나열해요. 뭐 예를 들면 10개 나열했다. 그 중에 6개 이상 해당되면 이 진단 내려도 된다 하는 지침서예요. 근데 이 지침서가 있으면 돌팔이들은 뻘짓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소위 심리치료 분야에 종사하던 그 사람이 100명인데 한 70명은 돌팔이였다. 그럼 이 돌팔이들은 맨날 오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침서가 나오면 오진하는 건 좀 줄겠죠. 왜냐하면 이 돌팔이들도 그걸 따라서 보고선 해야 될 테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침서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잘 만들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DSM이 문제가 있는 게, DSM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책들도 꽤 있는데, 그래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꽤 많은데, 그 이유는 DSM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개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주류심리학에 주로 입김이 세졌다. 그러니까 미국 주류심리학적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하는 측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DSM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특정한 이론적 입장에 좀 치우쳐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미국 주류심리학적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그 개인,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거의 개인화시키는 특징이 있고, 또 생물학주의에 많이 이제 치우쳐 있죠. 특히 DSM이 개정되면 될수록 생물학주의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DSM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무슨 병에 대해서 나오면 원인도 나름대로 조금 설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에 사회가 들어가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탈북자 모녀인가요? 모자인가요? 하여튼 그 아사한 사건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그 아사하기 전까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힘들었겠죠. 막 그럼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네.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실업자인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다. 도저히. 네. 내가 아픈데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아프다. 우리 가족이 다 지금 굶게 생겼다. 그런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뇌에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네.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기에 빠지면 뇌에 문제가 생겨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생기겠죠. 네. 근데 조사해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우울증이 나왔다든가 해요. 네. 뭐 아니면 조울증이 나왔던 뭐가 진단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DSM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부의 생물학적인 뭐 세로토닌 부족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끼케야 뭐 자라나면서 뭐 부모 관계가 안 좋았다든가 뭐 이런 정도 설명을 하는 정도니까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사회 문제는 네. 일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DSM 그런 관점 자체를 아예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DSM만 보면 인간이 가진 모든 병은 다 그 개인 문제거나 내 문제거든요. 네. 사회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이제 치우쳐 있는 게 DSM이라는 게 하나 문제가 있고 네. 그러니까 치료도 철저히 개인주의적, 생물학주의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DSM이 또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방하지는 않지만 네. 병이 곧 증상인 것 같은 패러다임을 제공해 준달까 사람들한테 그런 신념을 준달까 그걸 공부한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주로 이게 이제 어떤 진단명을 내려놓고 증상을 쭉 나열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 해당 6개 이상이 7개 이상 해당되면 뭐 진단 내려도 된다. 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병이 이 진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증상. 근데 병이 증상이 아니거든요. 네. 병은 원인이 따로 있고 여러 증상으로 표출될 수가 있는데 병이 이꼴 증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병이 곧 증상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이 DSM이. 그래서 치료도 진단도 그렇지만 치료도 증상 제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예를 들어서 6개 이상 해당되면 진단 나오니까 네. 4개로만 줄이면 일단 진단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치료 성공이잖아. 뭐 그런 식으로 증상을 제거하는 것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증상은 어차피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쵸.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또 문제가 있죠. 네. 이런 기준에 따르면은 이런 심리적인 병증 문제는 개인의 문제, 또 이런 생리학적 문제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이 사실상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 특히 미국, 한국 같은 사회는 심리 치료 분야가 엄청나게 뭐랄까 비대해져 있다랄까요? 그리고 힐링 산업도 엄청난 규모로 확장돼 있죠.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왜 이상해졌냐는 거예요. 네. 그게 개인 문제로 지금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국 심리학에서는 네. 예를 들면 그런 걸 비교해 보면 되죠. 한국이나 미국에는 힐링 산업 자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뭐 멘토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조언해주고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북유럽에는 없다는 거죠. 일단 힐링 산업 자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부를 만한 산업이 없어요. 그리고 그따위 멘토들도 없어요.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이러는 사이비 멘토들도 별로 없어요. 그게 북유럽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비교하면서. 네. 북유럽에 하나도 없다 그런 거. 왜 없겠어요? 그쪽 사람들은 뭐 호르몬 균형이 잘 맞아서 북유럽 생선을 먹어서 그게 아니고 그 사회 모델인 네. 사람을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모델이잖아.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 걱정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 관계도 좋아요.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데 맨날 사람들은 네. 돈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사회다 보니 힐링 산업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별로 없어서. 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은 그런 걸 하나도 국가가 보장을 안 해주고 그냥 개인들한테 알아서 다 해라 이러니까 사람들 각자가 엄청난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게 정신적 고통, 또 서로 괴롭히면서 생기는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정신 이상이 생기거나 뭐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또 다루지 않으면 사회가 안 굴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걸 치료해줘야 되니까 치료 분야가 팽창하고 심리학 쪽에서 심리 치료 분야가 이 정도로 팽창한 시절도 없었고 이 정도로 팽창한 국가들도 별로 없어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이렇게 이게 신산업 비슷하게 성장한 거지 이 분야가 각광을 받은 거지 사회가 비교적 건전한 나라들은 아예 그 분야가 자체가 거의 발달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마음의 병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개인 문제가 섞이는 건데 이 기본적인 사회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심리학이. 근데 이 미국 심리학, 특히 DSM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국 심리학이나 DSM에서 어떤 경우에도 얘기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미국 심리학자들 책을 읽고 뭐 했는데 나름 진보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글을 쓰는 그런 얘기들 간혹 쓰는 심리학자들도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네. 유일하게 그걸 한 사람은 저는 에릭 프롬 정도밖에 못 봤어요. 네, 그 정도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정신과에서 이런 DSM 같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지면 약물 치료도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약물 치료에는 혹시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많죠. 현재. 왜 문제가 많냐면 과다 치료, 과다 처방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 심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제약회사가 지금 굉장히 파워가 세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과 약을 감기약처럼 선전해요. 미국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고속도로에서 가다 보면 딱 걸려있어요. 간판. 정신과 약을 이렇게 선전하고 집에 영화 보면 이렇게 이 닦는 데 있죠. 그 앞에 찬장? 네. 하여튼 그 열면 약도 쫙 있죠. 네. 그 중에 상당수가 정신과 약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 매일 씹어먹고 막 물을 마시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영화 보면.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일상적으로 먹어요. 아주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그 중에 일부 때문에 뭐 마약 중독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는 정신과 약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무감정증 같은 게 생기는데 이번에 DSM-6에 그게 들어갔다 그랬나 하여튼 제가 본 책에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병은 왜 생겼냐면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어 생긴 병이잖아요. 그걸 또 DSM에 넣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자, 어쨌든 제약회사의 이런 로비 같은 게 강력하고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약물을 과다하게 사람들한테 던지는 게 있어요. 뭐 이거 먹으면 다 해결된다,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자들 중에 또 정신과 의사 중에는 약물 치료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근데 그나마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좀 실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학자적인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약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네. 이제 뽀르코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백이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냐면 약물로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하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곧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증상을 억제했다고 병을 치료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약을 쓰면 일단 증상은 좀 억제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좀 치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그래야 약을 팔아먹기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그 약만 먹으면 다 된다는 이런 입장이 있으면 상담 치료 같은 것들을 거의 병행을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 너 우울증이야? 그럼 약 먹으면 다 해결돼. 근데 우울증이 생긴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뤄주지 않으면 또 재발되겠죠. 언젠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뭐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정신과 쪽에서는 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간혹 좀 얼뜨기 같은 사람들은 방송 같은 데나 이런 언론에 나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약 먹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진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경우가 많고 양심 있는 또 수준이 있는 학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약물 치료를 하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워낙 심한 사람들은 도움이 되니까. 네. 근데 최대한 절제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은 도움받을 곳을 찾게 되잖아요. 학문으로 따진다면 뭐 심리학도 있고 상담 심리학도 있고 정신과에서 다루는 이런 정신건강의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심리학 계열, 하나는 의학 계열. 네. 그러니까 심리학 계열이라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반 심리학도 있지만 네. 상담 심리학, 그다음에 뭐 임상 심리학, 또 이상 심리학 이런 분야가 이제 다 이 정신 건강 분야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의학에서는 이제 정신 건강을 다루는 분야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출발이 다르죠.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과학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의학은 의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의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정신을 좀 다루는 쪽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물학주의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고, 네. 심리학은 원래 출발은 이 의학이 아니고 인문사회학 쪽이니까 네. 사람의 정신, 심리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의학에서 얘기하는 신체, 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쪽에 비중이 좀 세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죠. 배우는 것도 많이 다르고. 네. 그래서 심리학 쪽을 통해서 뭐 심리 치료 분야에 종사하려면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뭐 그쪽 분야로 가든가 임상이나 가든가 네. 아니면 아예 시작부터 상담 심리학과 같은 데 가든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냥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죠. 그렇죠. 아예 달라요, 배우는 것도.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심리학이 생물학주의 쪽으로 많이 기운단 말이에요. 네.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의학 쪽하고 접합이 점점 많이 되는. 그리고 의사들도 이제 정신분석 같은 걸 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네. 서로 뭐 경계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비슷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사실은 뭐 출발점은 좀 다르다.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인데 이렇게 다양한 학문의 관점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네. 하나니까 나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통합해야죠. 합쳐야죠. 네.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할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복잡한 현상을 분해를 하는 게 있어요. 네. 복잡하니까. 그걸 이제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로이트가 엄청 좋아하는 말. 분석한다. 그러니까 네. 쪼갠다는 거예요. 그 요소로. 자, 분석했으면 막 쪼개놨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노은 씨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잡하다 사람이. 네. 그럼 팔만 따로 떼서 분석하고, 아니 진짜 떼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연구할 때 네. 팔 한쪽 떼서 연구하고 이쪽 다리도 한쪽 떼서 연구했어요. 그럼 나중에 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노은 씨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나중에 합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게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니까 동시가 아니라 반드시 쌍으로 분석한다면 종합, 그렇죠? 종합한다면 분석, 뭐 이럴 수, 그 순환 관계. 네. 그러니까 학문도 똑같아요. 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인데 뭐 인간이 단일한 전체이듯이 마음을 요소요소로 분석할 수는 있어요. 네. 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분석하면 합쳐야죠 나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원래 하나니까 하나로 작동하는 게 전체로서. 그런데 요즘의 특징은 뭐냐? 합치질 않는 거죠. 분석을 하고 쪼개긴 하고 합치질 않는 거죠. 인지심리학, 무슨 실험심리학 분야로 막 분과가 쪼개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연구한 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분야까지 알면서 이걸 통합적 관점에서 이론 활동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네. 그냥 점점 자기 분야만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심리학이 점점 분석만 하지 종합은 못하는 상황으로 좀 전락했다고 보는데 옛날에 프로이트가 좀 헛소리를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프로이트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합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전체적으로 인간은 하나라는 관점, 심리가 네.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쪼개긴 쪼개요. 막 쪼개는데 나중에 그걸 뭉쳐서 이렇게 반동을 항상 전체적 관점을 유지했다고. 그러니까 프로이트주의가 헛소리를 해도 설명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줘요. 사람한테. 아직도 인기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국 주류심리학은 쪼갠 다음에 쪼갠 걸만 얘기하니까 네. 사람들이 그럴싸하다고 생각하지만 파급력이 없어서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근데 프로이트주의는 그래도 통합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뻥을 쳐도. 네. 그러니까 뻥도 이제 전체적 관점을 가지고 쳐야 잘 통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심리학은 반드시 분과 학문으로 각자 분석적 방법을 통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종합적 통합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 심리학자는 전체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인간의 심리가 쪼개질 수 없는 전체라는
하나의 단일한 전체라는 관점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몇 달 전에 이렇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진 이런 스타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약물을 과다 처방하고 또 심지어 환자들에게 성범죄까지 저질렀던 사건인데요. 이런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고라도 잘못된 상담자를 만나서 훨씬 더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예전 방송에서 좋은 상담사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좋은 상담사의 기준이나 특징 같은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담사들이 다 자기가 이제 신봉하는 그 이론이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프로이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융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치료 기법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론이 막 다 달라요. 네. 그럼 어디 가서 받아야 되겠어요, 그거를? 일반인들은 더 모르겠죠. 네.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른데. 네. 그래서 사실 학파를 가지고 상담사를 고르긴다는 건 좀 힘들고, 물론 학문적 실력이 뛰어나면, 이론적 실력이 뛰어나면 치료 실력도 좀 나을 거라는 뭐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기준 삼아 고를 수는 없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결국 인격 수준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의 인격 수준. 네. 사람이 좀 우리 옛날식으로 뭐 정성이 뭐 넘치면 돌에도 꽃이 핀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정성을 기울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인격 수준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치료자가 사람의 진짜 정신 건강과 인간의 행복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돈벌이에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유명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도구적으로 대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잘못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차피 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못 하는 소리니까 이런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막 베스트셀러 쓴다든가 아니면 뭐 얼굴을 많이 TV에 비친다든가 솔직히 말해서 더 의심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뜨려면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구딜 헌팅이라는 그 미국 영화 있거든요. 네. 보셨어요? 구딜 헌팅 보면은 그 치료자를 이제 잡으려고 이 천재인데 네. 이 주인공이 천재를 치료해줘야 돼요. 그 법원에서 그걸 나왔어. 치료를 해준 다음에 뭐 해라. 그래서 치료를 강제로 받게 해야 되는데 TV에 출연한 유명한 사람들을 막 붙여준 거예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다 얘가 이제 그 천재니까 갖고 노는 거죠 그 사람들이. 쉽게 연맥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씩 다 화를 내고 나가버려. 저런 놈은 치료 못한다. 얘도 싫어해요 그런 치료자들. 뭐 잘난 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찾은 사람이 안 유명한 사람. 어떤 좀 후지끼리한 대학에서 그 교수하는 정도. 그 이름 없는 상담가 그 사람을 소개해서 결국 그 사람이 치료해낸다라는 영화인데 그 구딜 헌팅에 보면 그런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서도 풍자하듯이 소위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병든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유명하고 돈 많고 뭐 출세하고 책도 많이 팔렸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건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인격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때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무조건 훌륭한 사람일 거라는 선입견은 버리고 보면 이상한 놈들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의사들 중에는 정말로 명의들도 있었지만 완전히 돌팔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던 돌팔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가서 이건 의사니까 무조건 의사 말을 따르겠다? 아니거든요. 환자도 또 주체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상대해 보면서 이 사람이 괜찮나 괜찮지 않나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신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의존심도 심해지고 자기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니까 치료자한테 가서 당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그 의사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상한 게 있으면 크로스 체크도 받아야 돼요. 뭐 우리가 암 진단 받고 그러면 미심쩍으면 딴 데 가서 또 받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러잖아요. 치과도 그러잖아요. 이거 2개 빼야 된다 그러면 딴 데 가보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뽑아야 된다 그랬는데 딴 데 가니까 안 뽑아도 된다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뽑고 씌운 적이 있는데 그때 뽑았으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180만 원 나왔다가 30만 원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그러는데 왜 심리치료 분야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죠. 그쵸. 크로스 체크도 받고 의심도 해보고 그런 것도 최대한 해야죠. 어쨌든 치료자는 자기가 도달한 수준만큼만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치료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다. 그런 정도 용감한 사람이었다. 하면 치료받는 사람도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시절에 아무 소리도 못하는, 찍소리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치료해줄 수 있는 거는 비겁한 사람 만드는 데까지밖에 치료 못해요. 네. 사람은 항상 그렇거든요. 자기가 도달한 수준만큼만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기 분석을 하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치료자를 선택하는 것도 이 당사자, 그 사람들의 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 심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심리학은 오히려 근본 문제를 향한 접근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올바른 심리학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 많은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네. 현실에 발을 붙이고 회피하지 말 것.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을 이해하는 데서 정말로 중요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는 분단이거든요. 네. 사실 저희 옛날에 은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찾아뵀을 때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분단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에 그걸 연구한 심리학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개탄하신 적이 있어요. 네. 물론 제가 했으니까 한 명 있죠. 근데 왜 그 연구를 안 하겠어요? 그 연구하는 게 그 위험하잖아요. 말 조금 잘못하면 그렇죠. 종북으로 몰릴 수도 있고 네. 탄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과연 그런 것만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만. 네. 그러니까 현실에 발을 딱 붙이고 연구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로 민감한 문제를 다뤄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교 재단 이사장이 제일 문제더라. 사학 비리가 문제더라. 그럼 그걸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다룬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학문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심리치료가 과연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느냐, 심리치료 분야가. 즉 현실에 정확하게 발을 붙이고 정말 용감하게 회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어떤 문제든지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심리치료 분야는 다 응용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심리학 이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활용하는 거. 예를 들어 프로이트가 처음에 기초심리학 이론을 만든단 말이에요. 정신분석학. 그럼 이거를 치료 분야에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뭐 행동주의 기초심리학이 만들어지면 이걸 치료 분야에 쓰는 게 이제 인지행동치료고. 이런 식으로 기초심리학 분야가 잘 혁신이 되면 거기에 기초에서 응용심리학 치료 분야가 발전하는 건데 현재 심리학계 상황은 제가 볼 때 기초심리학은 거의 혁신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맨날 그대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응용심리학 분야는 이상하게 막 가지를 친다 그럴까? 무성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심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고 혁신이 되면서 치료 이론의 혁신도 와야 되는데 기초심리학은 제자리 걸음인데 응용심리학만 발전한다.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초심리학 분야에서 혁신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의 어떤 잘못된 심리학, 어떤 미국의 주류 심리학, 이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떤 기초심리학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기본적으로 성공해야 심리치료 분야도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어쨌든 이걸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제난이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정신의학 쪽에 공헌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엽술 매김으로써 공헌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근데 원래 이제 성숙한 사회라는 것, 혹은 또는 뭐 역사 발전이라는 것은 비판 속에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제난이 정신의학을 비판하니까 이쪽도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DSM도 만들고 또 그걸 비판하면 또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중요한 건데, 자본주의 체제도 마르크스가 비판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본주의도 우리가 비판을 계속 해야 더 좋아지든지 망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비판적 태도, 비판적 시각 이런 걸 항상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신쩍다 방송은 격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